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이곳 경비실에는 72세 박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신문을 뒤적이고 낡은 의자에 앉아 세월을 견디던 그에게 어느 날 인생을 바꿀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박철수입니다. 올해 72살이죠.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신문을 펼치고 낡은 의자에 앉아 하루를 시작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경비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올 때면 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 무릎 위에는 펼쳐진 신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신문을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깨뜨렸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걸 말이에요.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경비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똑똑 소리를 내며 시간을 재촉했고 라디오에서는 멀리서 광고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주 로또 1등은 누가 될까요? 그런 말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죠. 그때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저를 그냥 경비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면서 고개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갔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말 많은 노인네라며 귀찮아하기도 했어요. 아이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복도에서 들리는 그런 속삭임들을 못 들은 척했지만 사실 다 들렸거든요. 가슴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티 내지 않았어요. 그냥 신문을 더 꼼꼼히 읽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5층에 사는 7살 민지라는 아이는 매일 학교 가면서 경비실에 들렀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작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민지를 보면 제 얼굴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루 종일 무표정으로 지내던 얼굴에 처음으로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죠. 민지야, 학교 잘 다녀와라. 네. 아저씨도 건강하게 계세요. 민지는 가끔 과자를 가져와서 저와 나눠 먹기도 했어요. 봉지를 바스락거리며 과자를 꺼내는 소리, 함께 웃는 소리가 경비실에 울렸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하루의 전부였어요. 민지 엄마는 이혼한 싱글맘이라고 들었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민지는 항상 밝았어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민지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네, 아저씨. 저 나중에 커서 아저씨한테 용돈 드릴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세상에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견딜만 했어요. 다른 주민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민지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경비실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민지가 학교 가면서 들렀을 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성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무언가 말을 걸면 대충 대답하고 피해갔어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성인들의 태도는 정말 냉정했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는 말들, 저를 무시하는 눈빛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 택배 좀 제대로 챙겨주세요. 아이고, 또 잔소리 시작이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냥 경비 아저씨로만 불리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며느리 김영희가 가끔 아파트에 올 때는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마치 골칫거리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여기서 계속 이런 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할 일이 있어야지. 체면도 생각하시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초라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었나요? 나이 70이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 일이라도 있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자꾸 신문이 로또 광고에 눈이 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로또 광고를 듣곤 했어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로또 645. 그런 광고를 들을 때마다 생각했죠.
정말 만약에 제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떨까? 더 이상 이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텐데.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도 못할 텐데.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로또는 꿈 같은 이야기였고 저는 여전히 경비실의 낡은 의자에 앉아있는 72세의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정말 큰 돈이 생긴다면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특히 민지 같은 아이에게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이에요. 밤늦게 혼자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외로움이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명절 때나 얼굴을 비추고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한 면 한 면 꼼꼼히 읽다가 로또 당첨 번호가 나온 페이지에 눈이 멈췄습니다.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는 7, 14, 23, 31, 38, 42번입니다. 제 손은 자연스럽게 지갑 속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어요. 며칠 전에 산 것인데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작은 희망 하나 품고 산 것뿐이었죠. 첫 번째 번호 7번. 제 로또 용지를 확인해 보니 7번이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번호 14번. 이것도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번호 42번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42번도 일치했거든요. 이게 진짜인가? 작은 손전등을 다시 켜서 번호를 하나하나 재확인했습니다. 7, 14, 23, 31, 38, 42. 모든 번호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1등에 당첨된 거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있는 손이 너무 떨려서 불빛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72세 경비원인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되다니. 하지만 기쁨 대신에 이상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파트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바뀔지, 나쁜 방향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었어요. 로또 용지를 꼼꼼히 접어서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을 둘러봤어요. 이 낡은 의자, 작은 책상, 벽에 걸린 시계.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옳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경비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고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경비실 문은 열어둔 채로 나왔습니다. 의자 위에는 평소처럼 신문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요. 몇 시간 후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출근 준비를 하면서 경비실을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앉아있을 자리가 비어있다는 걸 발견했죠. 경비 아저씨가 어디 갔지? 첫 번째로 발견한 건 3층의 이정민 씨였습니다. 평소에 저와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매일 보던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 의아해했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경비 아저씨 어디 간 거야? 아침부터 안 보이던데.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사라진 경비원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치매 아니야? 요즘 노인분들 길 잃어버리는 경우 많잖아. 아니면 어디서 사고라도 난 건 아냐? 가족들한테 연락해봐야겠어. 주민대표가 나서서 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평소에 연락을 잘하지 않던 터라 며칠째 소식이 없어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버님이 실종되셨다고요? 며느리 김영희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표정이 더 뚜렷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그래야겠어요. 하지만 워낙 독립적인 분이라 사람들은 제가 치매에 걸렸거나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로또에 당첨되어서 스스로 사라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경비실은 며칠째 텅 비어 있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임시로 다른 경비원을 구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경비원의 존재가 없어지니 그제서야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저는 이미 이곳을 떠난 후였으니까요. 며느리 김영희는 시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하러 파출소에 갔습니다.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로또 당첨 소식을 들게 되었어요. 어르신이 혹시 평소에 로또 같은 거 사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 주에 이 근처 복권방에서 1등이 나왔거든요. 아직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서요. 그 순간 영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면서 탐욕스러운 빛이 스며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로또를 샀을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당첨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혹시 그 복권방이 어디에 있나요? 파출소를 나온 영희는 곧바로 그 복권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장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나이 드신 분이 와서 로또를 구매했다고 했어요. 그분 혹시 우리 시아버님일 수도 있겠네요. 영희의 마음은 이미 돈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정말 시아버지가 로또에 당첨되었다면 그 돈은 가족의 몫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남편 박승호에게 속상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로또에 당첨되신 것 같아.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파출소에서 들었는데 이 근처에서 1등이 나왔다는 거야. 아버님이 실종된 시기랑 비슷해. 승호의 눈도 돌변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버지에게 무관심했던 그였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니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럼 그 돈은 우리 거잖아. 맞아. 아버님 혼자 그 큰 돈을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가 관리해드려야지.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안전이나 건강보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앞섰어요. 가족의 눈빛은 이미 따뜻함이 아니라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아버님을 찾아야 해. 그래야 그 돈을 찾을 수 있잖아. 맞아. 경찰한테도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해야겠어.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그런 마음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가족의 냉대와 무관심을 견뎌온 저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히 알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제 실종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찾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서글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가족의 무관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지만 갈수록 눈칫밥이 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님,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요양원 같은 데 가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집을 나와 경비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괜찮다. 나도 뭔가 할 일이 있어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뜸해졌어요. 명절 때나 안부 전화가 오는 정도였죠. 그마저도 형식적인 안부였고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외로움을 모르고 살았는데 혼자가 되니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지 같은 아이가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아이 때문에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거든요.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에게 쓰겠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고향 친구 김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학교 동창인데 가끔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였어요. 두식아, 나 철수다. 철수야. 어떻게 지내냐? 좀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 며칠만 내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두식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가 도움을 청하니까 도와주는 거였죠. 이른 새벽, 저는 간단한 짐을 챙겨서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역에서 들리는 기차 소리, 가방 잠그는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72세에 이런 변화가 올 줄은 몰랐지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향에 도착한 후 저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당첨금을 수령할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제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특히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 모두에게 말이에요. 편지를 썼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어요.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저는 그동안 경비 일을 해온 박철수입니다. 갑자기 사라져서 놀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할 말은 분명했어요. 사실 며칠 전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시하던 이곳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써 내려갔습니다. 당첨금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민지의 학비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나누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달라고 두식에게 부탁했어요. 두식은 궁금했지만 자세한 설명 없이도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편지가 게시판에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파트는 발칵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고 했어요. 평소에 무관심하게, 때로는 무시하며 대했던 경비원이 억만장자가 되어서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진짜로? 경비 아저씨가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그럼 진짜 부자가 된 거네? 특히 며느리 김영희의 반응은 극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해요. 이럴 수가. 그 돈이 다 우리 돈인데. 영희는 비명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거대한 돈이 남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아들 승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가족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당첨금을 수령했고 계획대로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주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경비 아저씨한테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랬나? 맨날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뭔 소용이야.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돈 있으면 다야?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하고 가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자신들이 저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그리고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말이에요. 민지 엄마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민지야, 경비 아저씨가 너 생각해서 장학금을 만들어 주셨대. 정말요?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아저씨는 좋은 곳에 가셨어. 그런데 민지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향 마을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도시의 복잡함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죠. 아침이면 새소리와 함께 눈을 뜨고 마을 어린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 아이들도 민지처럼 순수하고 밝아요.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건 옛날에 할아버지가 쓰던 만년필이란다. 우와, 신기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는 노인장학회라는 이름으로 민지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학회 이름 뒤에 숨은 진짜 후원자가 저라는 걸 아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민지가 장학금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소식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경비 아저씨가 정말 저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민지가 아저씨한테 정말 잘했나 봐. 저도 나중에 커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선택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실감납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저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돈 때문이지 진심으로 제 안부를 걱정해서는 아니겠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서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돈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말이에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요. 어려운 할머니들의 병원비를 몰래 대신 내주거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 마을에 천사가 살고 있나 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그 천사라는 걸 모르죠. 그게 더 좋아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도움을 주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한적한 시골 마을, 노을이 지는 풍경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요즘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려요. 할아버지, 내일도 같이 놀아요. 그럼 내일도 함께 놀자꾸나. 그런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저는 속삭이듯 말하곤 해요.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돈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마음은 영원히 남아있거든요. 민지가 저를 기억해주고 이곳 아이들이 저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겨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72세에 찾은 이 평안함, 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행운은 제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여기서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아갈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저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때로는 어려운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이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그냥 서울에서 내려온 할아버지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게 더 좋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고 싶어요. 민지는 장학금 덕분에 좋은 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편지를 보내오는데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경비 아저씨께, 아저씨가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아저씨가 해주신 도움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커서 꼭 아저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그런 편지를 받으면 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가끔 저를 찾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체념한 것 같더라고요. 돈을 찾는 게 목적이었던 만큼 희망이 사라지니 열정도 식은 거겠죠. 그게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도가 되기도 해요.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하는 일이지만 제게는 그 어떤 일보다 보람차요.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 읽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착한 마음을 가진 소년 이야기를 들려줄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치스럽게 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다만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도움을 주고 있죠. 그것이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는 것 말이에요. 해가 질 무렵이면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노을을 바라봅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면서 생각해요. 제 인생의 노을도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다고. 72세에 찾은 이 평안함과 자유로움.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행복이었나 봅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은 단순한 운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한 것은 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짜 보물은 정말로 돈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민지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저씨, 저도 아저씨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요. 그 말을 읽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민지에게 전해준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속이고 진정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마음은 영원히 이어지니까요. 이제 저는 정말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 이 순간, 이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일도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손을 내밀어 줄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72세 박철수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인생 말이에요.